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TV 앞에 앉으신 분도, 고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분도, 또 잠시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여유를 즐기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설렘 가득한 추석 전날 풍경을 문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주차장은 이미 귀성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식 사러 들른 고등학생은 친척 어른들에게 용돈 받을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희 친척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용돈 받는 게 지금 제일 기대가 되고요. 기차역엔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든 귀성객과 그들을 맞이하는 가족들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기도 낳고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분위기도 좀 화기애애하고 좀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은 대목을 맞았습니다. 전집 앞엔 차례상에 올릴 음식 살 손님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전을 부치느라 쉴 틈이 없지만 사장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손님들이 좀 기다리시긴 하시지만 이제 가셔서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면 기쁜 마음으로. 집 안에서도 차례상 준비가 한창입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마주 앉아 떡을 빚고 할머니는 추임새를 넣습니다. 잘한다. 하나만 더. 많이 나오지? 예. 몇 개 찍었지? 6개, 7개 나올 것 같은데. 어이구. 온 가족이 역할을 나눠 음식을 준비합니다. 명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전 부치는 건 남자들이 해가지고 약간 분담이 돼 있어서 항상 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관광지는 모처럼 찾아온 긴 황금 연휴를 즐기는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기간이 길지 않으면 오기가 멀어서 이번에 연휴가 기니까 그래서 여수로 오게 됐네요. 케이블카 타고 아쿠아리움도 가고.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당일인 내일 고속도로 이동 차량이 전국 667만 대로 연휴 기간 가장 정체가 심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서울 방향은 내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막히겠고 하행선은 오후 3시에서 4시쯤 가장 혼잡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어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오늘은 대통령실이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도 워싱턴에 도착해 무역과 비자 협상 지원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직 장관에서 대사로 복귀한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는 워싱턴 입성 첫 임무로 무역과 비자 협상 지원을 꼽았습니다. 무역 문제는 산업부와 통상본부장이 직접 협상하고 있지만 자신도 적극 뛸 거라고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공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한미 간의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최대한. 특히 통화수화프 요청은 우리가 이미 제안을 던졌는데 미국의 반응이 접수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며 일단 기다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우리 돈 492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안전장치도 없이 건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배수진임을 시사했습니다. 비자 문제는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운영이란 표현을 쓰며 충분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비자 운영이 자리를 잡도록. 최근 미국 측이 B1 비자와 이스타로 공장 설비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한 동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E4 같은 신규 비자 도입을 적극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10월 안에 2차 회의를 열어 당장 가능한 대책부터 구체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미국 우선주의를 감안하면 쉽지 않지만 강 대사는 경험을 언급하며 노련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말의 스타일이나 관심사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때 파악을 한 바 있고.
여건이 녹록치 않은 북미 대화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도 조건 없는 대화를 지지한다고 한 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대사는 주미 대사관의 외교력 강화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대외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전파해 이해도와 지지도를 높이겠다는 신호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북한이 무기 전시회를 열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영토의 안전을 언급하면서 중요 표적들의 특수 자산을 할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한국을 위협한 건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양소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신형 무기가 대거 공개된 북한 무장 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5 개막식. 화성 10일 마라고 적힌 미사일이 눈에 띕니다. 한미 대공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연설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 현대화, 고도화의 결실이라며 과시했습니다. 현대전의 변화 양상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장 장비들이 새로 개발되거나 개량되고, 김 위원장은 대뜸 한미 핵동맹을 언급하며 북한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북한이 이에 대해 분명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에 상응하게 북한의 특수 자산을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던 겁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을 적들이라고 표현하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할 몫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내 미군 기지 등 주요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경고한 겁니다.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해당한 군사 기술적 조치 실행으로 더욱 떠밀게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개와 함께 직접 한국 영토를 언급하고 나선 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핵 보유국 인정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는 거고, 핵무력 증강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또 중요한 계기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한국 영토 위협 발언에 북한도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오늘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주변 차량과 주차장 시설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국내산 배터리를 장착한 벤츠 소형 SUV에서 불이 난 건 처음인데요. 지난해 잇따랐던 벤츠 전기차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주차장 천장 배관에 불꽃이 붙기 시작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천장 배관을 타고 거세게 번집니다. 주민으로 보이는 남성도 위에서 쏟아지는 불길을 피해 가까스로 몸을 피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세워져 있던 벤츠 소형 SUV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곧 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신고 10여 분 만에 도착한 소방대가 질식 소화포로 공기를 차단하고 30분 만에 불길을 잡아 지난해 인천 청라 벤츠 화재처럼 대형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차량 2대와 주차시설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저 출고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부모님 집 찾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재가 나서 못 가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천장에 붙어 있어야 할 구조물이 이렇게 위태롭게 매달려 있고, 여기 보시면 천장 구조물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벤츠 차량이 화재 당시 충전 중이었으며 차량 하부에서 먼저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차 옆에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었죠. 충전이 뭐 하다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충전이 끝나고 제 옆차도 붙고 그 옆차도 붙고. 불이 난 차량은 23년식 벤츠 EQA 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벤츠 소형 SUV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방은 내일 오전까지 차량을 수조에 넣어 배터리 열폭주 현상을 방지한 뒤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오늘 새벽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청주 공항으로 향하던 국내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 여객기가 운항 도중 엔진 고장으로 중국 광저우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기체의 한쪽 엔진이 큰 소음과 함께 꺼진 뒤 절차에 따라 가까운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133명 중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내일 오전 6시쯤 대체 항공편을 통해 청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하면서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한 총재를 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제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와 이른바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목요일에 이어 어제도 연이어 특검 조사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구속 적부 심사가 기각된 뒤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란 의견서를 특검에 낸 겁니다. 한 총재 측은 부정맥 재발 등 건강 문제를 들어 앞으로도 출석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인 오는 10일 한 총재를 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권성동 의원은 옥중에서도 처음 독대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건 엉터리 소설이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 의원은 연휴 직전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반환점을 돌 걸로 보입니다. 남은 부분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등을 두고 통일교 측이 조직적으로 전당대회 개입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최근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 서버 업체 압수수색에선 통일교 교인 정보와 일치하는 11만 명의 명단이 나왔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보관하고 있던 입당 신청서 300여 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통일교 교인인 걸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 측을 지원한 의도가 캄보디아 아프리카 개발 사업, YTN 인수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가 이루어졌는지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했을 뿐인데 전세 사기를 당하고 보니 집주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 구제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미성년자의 부모가 주인이지만 제도적 맹점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건데요.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서울 강서구 빌라에 전세로 들어온 30대 김모 씨. 집주인이 7살이라 한참 고민했지만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습니다. 설마 자녀 명의로 뭐 나쁜 짓을 하겠어요? 이러면서 두 분 다 그렇게 아버지랑 중개 보조분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2년 뒤 이사를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보증금 2억 원을 떼었습니다. 그냥 딱 당연히 죽고 싶다는 생각 들었죠. 되게 열심히 돈을 벌고 막 이래가지고 이 집을 전세를 얻은 건데 나중에 보니 피해자는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떼인 보증금은 모두 9억 원. 전부 깡통 전세였고 자기 돈은 거의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인 이른바 무갭 투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의 아빠도 세입자 11명에게 보증금 2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사기가 아닌 투자였다고 주장합니다. 애들이 또 10년 뒤면 중학생, 고등학생 돼서 이쪽 사업을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얘가 어떤 그렇게 미래를 보고 한 거죠. 집주인이 미성년자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6년 전 58건에서 작년엔 238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북에선 8살 집주인이 2명에게 3억 원을, 서울에선 16살 임대인이 3명에게 6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어도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집주인의 재산만 조사할 수 있어서 사실상 주인인 부모 재산은 조사도 할 수 없고
구상권 청구도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만약에 임대인이 됐다면 그 부모가 사실 연대 보증을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보증 가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은 신원이 공개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는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 감금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40대 직장인 남성이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는데 일주일째 소식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직장을 다니던 42살 이모 씨는 지난달 24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습니다. 5박 6일 일정의 여행을 떠났는데 3일 뒤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이 SNS, 카카오톡으로 수십 번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 없고 아들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해도 받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신호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런 소리만 하지 전화기에서는. 마지막 GPS 기록이 잡힌 곳은 프놈펜의 한 호텔. 가족이 현지 가이드를 보내 확인했지만 아들은 애초부터 투숙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근처에 어딘가 일단 최소한 휴대폰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라도 빨리 수사가 좀. 경찰이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신변 안전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감금됐다는 신고가 250건 이상 접수됐고 실제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을 고문 살해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어 가족은 아들이 범죄 피해를 당한 건 아닌지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여행을 가도 납치를 해가버린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행사 여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는 지난달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의 여행 자제를, 남서부 시아누쿠 빌등지에는 특별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중국에는 로봇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로봇이 간병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가격이 적게는 1, 2천만 원에서 실시간 의료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건 1억 원이 넘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 요양원. 로봇이 노인들의 말동무가 돼주고 있습니다. 음악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방으로 신문도 배달해줍니다. 장수성의 요양병원에선 로봇이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진다거나 체온, 맥박 등의 이상이 있으면 곧바로 의료진에게 연락을 해줍니다. 陪伴守护，实时的观察你的这个生活状态。如果说有异常呢，他会主动的帮你去报警。 간병에서 로봇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안아서 일으켜줄 수 있는 이 로봇은 힘을 정밀하게 제어해서 노인의 몸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我们可以用人来打比喻，它有一个小脑，小脑是来控制平衡的，控制我们肢体动作的。我们主要 입을 벌리면 음식을 떠먹여주는 로봇도 조만간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的一个进食照护问题，目前已经在上海、常州、烟台等那个养老院进行了一个应用示范的一个工作。 지난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3억 1천만 명,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했고 10년 안에 인구 10명 중 3명가량이 노인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에서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은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는 4,500만 명 수준. 이러다 보니 중국에선 인공지능과 결합한 로봇들이 늘어나는 간병 수요를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성희롱과 혐오 표현, 디지털 성범죄까지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이 만연한 현실에서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인데요.
법과 제도, 가해자 처벌을 넘어 무엇보다 성평등 인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지호 영상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지향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성평등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제도적 차원에서의 성차별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문화적 인식이 따라오지 않으면 여전히 그 특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이 더 강화되거나 더 만연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젠더에 기반한 규범체계 안에서 이 폭력이 발현되고 있다라고 일탈적인 남성들이 갖고 있는 폭력성이 아니라 일상적인 남성 문화하고 이 폭력의 문제가 연결돼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그리고 불법 촬영, 그리고 최근엔 딥페이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게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찍은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계속 지탱하면서 만들고 있는 그 시청자들, 또 응원하거나 낄낄거리면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계속 이 문제를 이어오고 있는 연속선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남성성이 더 투박하고 거친 남성을 선망하게 해요. 그것은 당연히 어떤 거친 폭력이나 문제라도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한가? 나는 그런 남성성을 갖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는 남성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지금 우리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이 뭔데? 바가락 찌웠을 때 남자는 울면 안 돼라든지 여학생들에게 공손하고 다정한 모습을 강요한다든지 그런 암묵적인 어떤 편견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다르게 뭔가 성역할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초등학교에서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학생이라고 남학생이라고 어떤 하나의 모습만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이고요. 김선영 더비로 불렸던 프로농구 SK와 KT의 맞대결에선 SK가 원희 선수의 원맨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14년간 SK에서 뛰다 올 시즌 KT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김선영의 홈커밍데이 행사로 시작된 두 우승 후보들끼리의 첫 맞대결. 팬들의 관심 집중됐던 빅매치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SK 원희가 호쾌한 덩크슛은 물론 특유의 감각적인 플러터, 여기에 외곽슛까지 정확히 꽂아 넣어 전반에만 무려 21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3쿼터에도 혼자 11점을 몰아쳐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고, 동시에 SK는 점수차를 20점 넘게 크게 벌려 일찌감치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단 28분만 뛰면서 38점을 쓸어 담은 원희의 원맨쇼에 힘입어 SK는 KT를 40점 차로 대파하고 개막 2연승을 달렸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대승을 거둬서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홈 팬들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좋은 경기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LG는 3점슛 6개를 포함해 22점을 올린 6위상의 활약을 앞세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K리그1에선 이동경 선수가 친정팀 울산을 상대로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해 김천의 3연승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달 말 군 전역을 앞두고 친정팀 울산을 만난 이동경. 1대0으로 앞선 후반 33분 정확한 패스로 김승섭의 그림 같은 추가골을 어시스트해 올 시즌 리그 두 번째 10골 10개의 도움 고지를 밟았습니다. 3분 뒤엔 직접 해결사로 나섰는데요. 절묘한 드리블로 수비를 제치고 오른발로 슛! 들어갑니다. 강등권인 12 울산에 3대0으로 승리한 김천은 3연승을 달렸는데요. 곧 복귀해야 하는 울산에 비수를 날린 이동경의 마음은 편치 않았나 봅니다. 울산이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어떻게 하면 반등을 할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조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 내내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도 5에서 20, 서울과 그 밖의 지방에서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추석인 내일은 비 양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에 30에서 80, 강원 산지에서는 최고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20에서 60, 서울과 그 밖의 지방에서도 5에서 4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대부분 지방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는데요.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동해상에서는 높은 물결이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화요일에도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낮에도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새벽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날이 차츰 개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귀경길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영동지방에선 비가 내리겠고요. 해상에서는 거센 풍랑이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